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순간적으로 입안이나 혀가 따갑거나 아프다고 느껴지는 경우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런 통증이 만성적으로 계속되고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강장렬감 증후군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요. 오늘은 전주 신민섭 한의원 신민섭 원장과 함께 구강장렬감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입안이 쑤시고 마르고 화끈거리고 간지럽고 환자에 따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구강자결감 증후군.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구강장렬감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사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병은 아닙니다. 혀나 구강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여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혀에서 화끈거리는 느낌을 받거나 혀가 빨갛거나 갈라지거나 혹은 이상 감각을 느끼는 증상들을 모아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네. 한의학에서도 이런 구강장렬감 증후군이 있나 보죠? 네.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의학적 정의입니다. 이미 한의학에서는 구강에서의 증상에 대해서 이론적인 체계나 치료법에 대해서 이미 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화나 열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위에 열이 있거나 심장에 화가 있거나 혹은 간에 열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누적이 되면 혀나 구강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위열, 심화, 간열증 같은 한의학적 변증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름대로 혀에 장렬감을 느낀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주로 혀의 끝자락이라든가 구강의 앞쪽 그리고 입술 쪽에 주로 따갑거나 쪼이는 듯한 통증 그리고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주로 입 안이 건조해지는 구강이 건조증이 생기거나 혹은 입맛의 변화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이나 수면 장애와 같은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입맛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맵고 짠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혀는 보통 5가지 맛을 느끼게 되는데 되게 이 매운맛은 통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이나 혹은 라면 스프에 대해서도 통각이 과민해지고 혹은 홍차나 신맛 그리고 예를 들면 치약과 같은 자극에도 민감해지면서 또 심지어는 이 찬 물만 마셔도 통증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비교적 많습니다. 50대 특히 여성 한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특히 이 노령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만성화되고 장기화되는 경향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험생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에게서도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구강장렬감 증후군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혀를 진찰하는 설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혀의 모양 그리고 특정 부위에서의 색깔이나 윤태 그리고 혀의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보인다거나 혹은 혓바늘이 돋아있는 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혀에 반응이 나타나는 장기의 이상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위열, 심화, 간열과 같은 이런 분류 체계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구강장렬감 증후군의 원인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원인이 없는 증상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주로 기능적인 이상, 특히 시민성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설명이 좀 어려운데 한의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통 화병이라고 하죠. 심장의 열 혹은 심화가 항진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혀끝이 붉거나 혓바늘이 돋아있고 갈라져 있는 이런 전형적인 특징들이 화병이 있는 분들의 혀의 모습입니다. 예.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진단하는 진단법은 사실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구강의 어떤 화끈거림, 열감,
혀 색깔의 변화를 보고 또 아까 한의학적인 설진을 통해서 위열, 심화, 간열과 같은 증상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양방에서는 이 증상에 대해서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억제제, 그러니까 항우울제라든가 침샘 분비 촉진, 그리고 인공 타액과 같은 것을 처방하게 되는데 되게 한의학적인 접근법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의 이상 기능이 혀에 보이기 때문에 혀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장부에서의 이상을 보고 치료를 하는 거죠. 자료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혓바닥이 굉장히 붉고 바닥이 많이 갈라져 보이시죠? 위열이 굉장히 심한 설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혓바닥에 지도 모양으로 무늬가 보이는데 체내의 진액 부족으로 즉 수분 대사 기능이 떨어진 형태의 경우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혀끝이 붉고 갈라져 보이시죠? 한의학적으로는 심열, 즉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일 때 이런 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50세 이상의 분들에게서는 한두 명, 그러니까 10명에 한두 명꼴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위험 요인은 뭐가 있나요? 대개 전 인구의 약 5% 혹은 그 이상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한테서 비교적 흔하고 주로 50세 전후에 폐경기 때 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리적 불안 상태라든가 혹은 스트레스 그리고 폐경기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일 때 특히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구강 장렬감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물론 이제 한약으로 열을 내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슴에 번열 증상이나 갑갑한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혀끝이 붉고 갈라져 있는 이런 심열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심탕을 처방하고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구강이 건조하면서 갈라지는 경우일 땐 간열로 진단을 해서 시오소간탕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 혀 바닥이 갈라지고 전체적으로 열감이 있는 경우는 이 위열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위열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는 편인데 이런 경우일 때는 백호탕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을 하게 되고 구강 주위에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구강 주위에 침을 놓게 되면 침샘 분비를 촉진시켜서 구강의 건조증이라든가 자결감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치료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 구강이 건조한 사람들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타액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요. 구기자나 오미자, 복분자 같은 이런 음식들은 진액 분비를 보충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흡연이나 음주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 볼 때 몸에 열이 쌓이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심화, 간열, 위열 이런 증상들로 보이는데 이런 증상들은 되게 스트레스나 혹은 화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한 활동을 해주는 게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여지고 이 병을 오래 앓다 보면 되게 이 병은 잘 나을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불안증이나 불면증으로 이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구강 장렬감 증후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겨울 추위는 우리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특히 골밀도가 낮은 노인의 경우나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대해서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계절 겨울. 심각할 경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겨울철에 허리나 목 관련해서 증가하는 질환이 있나요? 사실 환절기가 되면
감기가 증가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척추 질환 중에 계절에 따라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질환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골다공증성으로 인한 골절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환절기가 된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더 생기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골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환절기나 겨울철이 되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골절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가령 그 가을철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 밤 따러, 네. 감 따러 나무에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떨어져 가지고 낙상 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은 그 마지막 추수기에 이제 허리를 오랫동안 장기간 이게 구부리고 뭐 타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일어서실 때 끔벅하시면서 실금이 가는 노인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막바지 김장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우스갯소리로 그 미끄러운 그 김장, 그 김치에 예. 그 배추에 넘어져 가지고 낙상을 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물 먹은 김치 이렇게 듣는 게 무겁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가 끔뻑하면서 실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가 되고 가을 이게 한 겨울이 되면 오히려 좀 더 조심하시는데 이제 환절기 때문에 그 살얼음이 얼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낙상하면서 그로 인해서 골절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허리를 쓰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져서 예. 좀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은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금이 잘 가잖아요, 뼈에. 예.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예. 이제 골다공증은 사실 골량이 감소하고 미세 구조가 이렇게 약해지는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이거든요. 이제 제가 얘를 돕기 위해서 이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네. 모형이 여기 그 해성해성한 곳과 정상인 곳이 있는데 이렇게 밀도가 해성해성해지면서 약해지는. 그래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골절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남녀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주변에서 보면 특히 어머님들이 허리가 많이 쑤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맞죠. 그 우리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호구 조사를 이제 질병의 역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보면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해서 대퇴골절이 되면 약 50%는 그 기동 능력, 그러니까 걸어다닐 수 없고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중에 한 25%는 오랜 기간 요양 기간에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호 시설에서 합숙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1년 내 사망률도 한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률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여성이 대퇴골절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우리 보통 2.8% 정도 되는데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거의 같습니다. 아. 여성들이 이제 자궁 내막암 사망률보다 4배가 더 높은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50세 이상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한 4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골다공증이 골량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골다공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일단 그 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뼈 통증이 흔히 있기는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골이 약해져서 아주 약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뼈가 부러지면 그로 인한 그 합병증으로 어떤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진단이 되는데 골다공증 자체만의 증상으로 이거면 내가 골다공증이다 그런 통증은 없습니다. 예. 그 특히 이 질환의 연령대가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뼈가 이제 골절이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화기관의 장애라든지 폐렴, 뭐 욕창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같이 병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인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최대 골량이 형성이 되는 게 20대 후반, 네. 3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만들어지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느냐. 근데 이제 한번 이 만들어진 골량이 그럼 이제 조금씩 그 없어지는데
이제 빠르게 없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 예. 두 가지 팩터로 인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20대 후반에 만들어지는 골량이 남들보다 적게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 처음 시작이 틀리니까 재산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오기가 쉽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은 100개가 빠져나가는데 본인은 뭐 300개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골다공증이 오기 쉽게 되겠습니다. 이 밖에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엔 뭐가 있나요? 크게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유전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골다공증이 약 40에서 한 80%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엄마가 골량이 낮은 경우에는 딸도 골량이 낮고, 그리고 이란성 쌍생아보다는 일란성 쌍생아에서 골다공증 그 수치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엄마가 골절 병력이 있거나 뭐 너무 체구가 작거나 아니면 체중이 너무 작다든지, 그다음에 빨리 그 폐경이 되는 걸 45세 이전에 그 빨리 폐경이 되는 걸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소가 있으면 골다공증 위험 요소가 많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활 습관 내지는 영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차적인 그 무월경, 그다음에 이제 흡연, 그다음에 너무 술을 많이 들어서 과음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골다공증 위험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체중. 네. 이렇게. 세 번째로는 질병이 있어요. 가령 이제 소화기관에서 우리가 영양분이 있더라도 잘 흡수를 하고 뼈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생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신경성 식욕부진이라든지 소화 흡수 장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뼈를 만드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당뇨병에서도 골다공증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제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현대생활에서 사실 약제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네. 이제 최고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스테로이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필요해서 먹긴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도 영향이 있고, 항응고제, 그다음에 항경련제, 그리고 이제 제산제 중에서도 그 우리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 강화제, 우리 당뇨병 치료제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 보호제 중에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해서 양성자 펌프. 근데 위 부역 효과는 위염이나 그런 거 방지하는 효과는 아주 좋은데 반대로 이제 칼슘 흡수는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골다공증에도 종류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발성,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골 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만들어 생성 능력도 떨어지고 또 골 파괴도 빨리 되면서 그렇게 해서 원발성 노인성으로 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차성.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질환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네. 그렇게 돼서 2차적으로 골다공증이 유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남성의 한 60%, 그다음에 50세 이상의 여성에서 한 30-40% 정도를 설명을 하는데,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질병이나 약제로 오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하면 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골다공증이 없이 잘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제나 질병으로 인한 2차성, 그러니까 올 게 아닌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컨트롤하면 반대급부적으로 골다공증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골다공증은 일단 골밀도 촬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료실에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선생님, 저 골다공증은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약간의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수치로 나오는 골밀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 보면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게 환자 본인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골다공증은 그렇게 진단을 하지만 척추 골절이 있을 때는 일단 증상으로 의심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게 압박이 되면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허리가 굽은 것처럼 잘 보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은 그 뼈가 전부 다 골절이 된 것처럼 이렇게 좀 달아 있거나 이렇게 압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MRI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MRI를 가져와 봤는데 MRI를 찍으면 최근에 골절된 것은 제가 참고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급성 골절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MRI 촬영을 했을 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는 분들인데 촬영을 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크게 두 가지로 생활 관리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네. 생활 관리에는 이제 우리가 뼈 만드는 데 쓰는 칼슘, 비타민 D, 그다음에 일반 영양 그런 게 있고요. 물론 금주는 꼭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같이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낙상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특히 골절된 경우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척추 골절에서는 약 2주간 보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거나 뼈가 내려앉으면 국소 마취에 당일 시술로 이렇게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합병증도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의 골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겨울철에는 골절상을 입기 쉽다는 얘기 조금 전에도 나눠봤는데요. 예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되도록 장갑을 껴야 한다는 건 잘 아시죠?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럼 방지가 돼 있는 신발을 신는 것도 필수고요. 이렇게 해도 걷기 힘든 어르신들은 지팡이나 보행기의 도움을 받거나 되도록이면 보호자와 함께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춥다고 집안에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요.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창가에서라도 하루 30분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